저는 45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공무원이자 시댁에서 인정받는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기지 않아요. 이런 일이 정말 제게 일어났다는 게 말이에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제가 자란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 일을 하셨죠. 그래도 부모님은 늘 저에게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부모님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참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다른 애들이 MT 간다고 할 때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같은 과 친구들이 해외여행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사무실에서 복사 일을 했죠. 서럽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해서 1년을 더 준비했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저만 혼자 고시원에서 또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부모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고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이 된 후 몇 년간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월급의 절반은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로는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었죠. 친구들과의 모임도 대부분 거절했어요.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쇼핑이나 여행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어요. 32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직장 선배가 소개해줬죠. 첫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혼자 힘으로 공무원이 됐다고 칭찬해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감동받았죠.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남편의 집안은 저희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중소기업 관리직이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아파트 한 채 정도 있는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죠. 결혼 준비할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혼수는 당연히 제가 다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요즘은 여자가 경제력이 있으면 혼수도 더 많이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옛날 생각이라고 하면서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결혼식 비용도 거의
제가 다 부담했어요. 그동안 모은 적금 5천만 원을 거의 다 써버렸죠. 신혼집 보증금도 제 돈으로 마련했고요. 그때는 결혼은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첫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선물 준비는 했는지 물으시면서 공무원이니까 여유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돈 잘 버는 며느리로 낙인 찍혔어요. 명절 때마다 제가 선물을 준비해야 했고 시댁 식구들이 아프면 제가 병원비를 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었거든요. 월급이 200만 원 남짓이었는데 집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반면 저는 공무원 월급 300만 원에 각종 수당까지 받았으니까 훨씬 여유가 있었죠. 자연스럽게 집안 경제는 제가 책임지게 됐어요. 생활비, 시댁 용돈, 명절 선물, 경조사비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늘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도 돈을 더 벌고 싶은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압박을 주는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정말 고마워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챙겨드리는 걸 고마워하시면서 효녀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뿌듯했죠. 제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는 백화점에서 고급 한복을 사드렸어요. 200만 원짜리였는데 제 월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복덩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냐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부업으로 과외까지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말들이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말들로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준비해야 한다거나 공무원이니까 돈이 꾸준히 들어온다거나 아들은 월급이 적으니까 제가 좀 더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요. 칭찬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았어요. 제가 뭔가를 해줘도 고맙다는 말보다는 이번에는 이것도 해줄 수 있는지 묻는 말을 더 자주 들었어요. 마치 제가 돈을 버는 기계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시댁이 무너지면 남편 체면도 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잖아요. 특히 며느리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결혼 초기에는 제 일을 걱정해주고 격려해줬는데 점점 무관심해졌어요. 제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와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시는데 돈을 들여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저는 계속해서 가족을 위해 돈을 썼고 남편은 자신의 월급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적금을 같이 들자고 제안했어요. 혼자서 모으기가 힘들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는 요즘 회사 일도 불안하고 월급이 적으니까 별로 보탬도 안 될 거라면서 제 명의로 하라고 했어요. 그 말에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남자도 자존심이 있을 텐데 아내보다 돈을 적게 번다는 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저축은 제 명의로 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적금에 넣었어요. 제 월급에서 생활비를 내고 시댁에 드릴 돈을 빼면 그 정도가 한계였어요. 가끔은 부업 수입까지 보태서 300만 원을 넣기도 했어요. 10원, 100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점심은 도시락을 싸가고 커피도 집에서 타서 가져갔어요. 옷도 세일 기간에만 최소한으로 사고 화장품도 저렴한 것만 썼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대부분 거절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모았어요. 중간에 결혼식이나 집들이 같은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일부를 빼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모았어요.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게 제 인생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거든요. 2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10년 넘게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나중에 집도 사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전화를 몰래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 일인 줄 알았어요. 관리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통화했어요.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회사 일치고는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식이 있다거나 야근 때문이라거나 거래처 사람들과 술,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핑계는 다양했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나가야 한다며 자주 외출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일에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승진이라도 하면 월급이 오를 텐데 그러면 제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도 예전과 달랐어요.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딴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향수 냄새가 난다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여직원이 향수를 많이 뿌려서 냄새가 밴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1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을 믿고 싶었거든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급하게 나가면서 재킷을 벗어둔 걸 깜빡했어요. 빨래를 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영수증 하나가 나왔어요.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 입금. 확인서였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우리 집은 전세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어디서 난 걸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계약자 이름이었어요. 박미영이라는 전혀 모르는 여자 이름이었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뭘까? 남편이 투자라도 하는 건가? 아니면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영수증이 뭔지 물어봤더니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설명하기 복잡하다면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인데 무슨 복잡한 얘기냐고 했더니 그냥 투자 관련된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투자라고요? 그런 큰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왜 저한테 안 했을까요? 게다가 여자 이름으로 된 계약서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그 돈이 제 적금에서 나간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 참을 수 없었어요. 은행 앱을 켰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로그인하고 적금 계좌를 확인했어요. 잔액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숫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잔액 영원 10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 있었어요. 2억이 넘는 돈이 말이에요.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며칠 전에 전액이 출금되어 있었어요. 출금자는 저였어요. 제 공인인증서로 출금된 거였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안전장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남편을 깨워서 물어봤어요. 제 적금이 다 없어졌다고 이게 뭔 일이냐고 했어요. 남편은 눈을 뜨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자기도 할 말은 있지만 지금은 얘기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제 돈이 다 없어졌는데 무슨 나중이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얘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요. 혼자 남은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 하지만 남편이 한 일인데 게다가 제 공인인증서로 출금된 거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연락드렸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남자는 원래 밖에서 바람 좀 피우기도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집안일은 복잡한 거니까 제가 좀 이해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뭘 하든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 제가 더 잘해주면 돌아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무너져 버렸어요. 10년 넘게 시댁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다니. 제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던 걸까요? 며칠 뒤 동네 아는 분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부동산을 다녔다는 얘기였어요. 그 여자가 바로 영수증에 적혀 있던 박미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남편이 그 여자를 위해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파트 계약금이 바로 제 적금에서 나간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제 공인인증서를 몰래 사용해서 돈을 빼낸 거였어요. 제가 시부모님께 사드린 그 모든 선물들, 제가 밤새워 모은 그 소중한 월급들, 제가 10년 넘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그 돈들이 모두 다른 여자를 위한 집이 된 거였어요. 믿을 수 있나요? 며느리인 제가 어렵게 번 돈으로 시댁을 챙기고 온갖 선물을 해드리고 결국에는 남편이 외도 상대에게까지 집을 사주게 된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께 사드린 그 200만 원짜리 한복도, 제가 매번 명절 때마다 준비한 그 비싼 선물들도 모두 결국은 이런 결과를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씌어있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아왔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시댁에서는 제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저를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편리한 ATM 기계였을 뿐이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결혼한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를 이용당한 것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착한 며느리, 희생하는 아내라고 자부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허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10년 넘게 착한 며느리, 희생하는 아내로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결심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순한 양 같았던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오늘은 일기장을 펴기가 무겁네요. 10년 동안 지켜온 제 돈이 남편의 외도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매일 되새겨야 하니 살아있는 것조차 괴로워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저처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2억이 넘는 제 적금이 모두 사라지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까지 연락도 안 되던 남편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모든 걸 설명해주고 이 모든 게 오해였다고 말해주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귀찮다는 기색만 가득했어요. 마치 처리해야 할 귀찮은 일 하나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랬냐고, 제 돈을 왜 몰래 빼서 다른 여자에게 집을 사줬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어요. 남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저랑은 재미없다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0년의 희생이 단 한마디 말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사람에게 저는 동반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단지 집안일 도맡아 하고 돈 벌어오는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저를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였던 거예요. 남편은 그 뒤로도 며칠 더 집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제게는 말 한마디 걸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무시했어요. 밥을 해줘도 먹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방에서는 계속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마 그 여자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부모님을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제 편이 되어주실까 싶어서요. 지금까지 시댁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럴 때는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남편이 제 돈을 몰래 빼서 다른 여자에게 집을 사줬다고 10년 동안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한 번쯤 외도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제가 가정을 잘 챙기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셨어요. 마치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는 원래 그런 거라면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셨어요. 돈 문제는 나중에 해결될 거라면서 지금은 남편을 다시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 돈줄, 희생양. 그게 제 존재의 전부였어요. 제가 아무리 헌신해도, 제가 아무리 돈을 갖다 바쳐도 결국 저는 그들에게 소모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순간에는 눈물만 흘렀어요. 왜 제가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왜 제가 이 집안의 시선에 매달려 살아왔을까요?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가 뭐라고 제 청춘을 다 바쳐버렸을까요? 시댁에서 나오는 길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뒤 동네 마트에서 남편과 그 여자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 여자는 젊고 화려했어요. 제가 입은 낡은 외투와 달리 값비싸 보이는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저를 바라볼 때에 차갑고 무심한 눈빛 대신 어린아이처럼 들뜬 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웃음에 더 무너졌어요. 그 웃음을 위해 제가 제 인생을 다 바쳤던 걸까요? 그들이 제 돈으로 산 집, 얘기를 하는 모습까지 봤어요. 그 여자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신나게 얘기하고 남편이 그 말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말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으로 그들이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텅 빈 잔액. 이게 제 인생의 성적표 같았어요.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남편을 탓해야 할까요? 시댁을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보처럼 참고만 살아온 저를 탓해야 할까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말이 맴돌았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희생하는 거라고, 남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했던 그 말들이 말이에요. 남편이 했던 말도 귓가를 때렸어요. 저랑은 재미없다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가슴속 깊이 새겨진 그 말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계속 찔러왔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오랜 친구 하나에게 털어놓게 됐어요. 대학 동기였던 친구인데 결혼 후로는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에게 제 상황을 모두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화를 내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 제 편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게 했어요. 친구는 저에게 현실적인 조언도 해줬어요. 이혼을 준비하라고, 증거를 모으라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친구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더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은 그 여자를 우리 집에까지 데려왔어요. 제가 집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 여자를 거실에 앉혀놓고 차까지 끓여주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시댁에 데리고 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동네 분들을 통해 들은 얘기였는데 시부모님이 그 여자를 반갑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새로운 며느리라도 된 듯이 말이에요. 그 광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저는 철저히 배제된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며느리는 교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아닌 그냥 역할일 뿐이었어요. 돈 벌어다 주고 시중 드는 역할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젊으니까.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말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헌신했던 시댁에서 저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다짐을 적었어요.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이 집안에서의 며느리 인생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이들의 놀림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 시댁에 방관하는 태도, 제 돈이 빠져나간 흔적들을 모두 기록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시댁에서 했던 말들도 모두 녹음했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와도 상담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변호사 선생님이 제 상황을 듣고 충분히 싸울 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마음가짐이 바뀐 거였어요. 10년을 참고 살아온 제가 드디어 제 인생을 찾기 위해 싸우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길고 험할지 모르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잃을 게 없었거든요. 제 청춘도, 제 돈도 이미 다 잃었으니까요. 남은 건 저 자신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어요. 먼저 제 외모부터 바꿨어요. 10년 넘게 시댁 눈치 보느라 수수하게만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짧게 잘랐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로요. 직장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시댁 일로 휴가를 쓰는 일도 없어졌어요. 오롯이 제 시간을 쟤를 위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서도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제가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웃음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저를 위해 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은 제 변화를 못마땅해 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냐고 예전처럼 조용히 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하기로 했으니까요.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명절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제가 다 준비한다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명절은 가족끼리 지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버릇 없어졌다고 하시고 남편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혼 소송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 놓으리라고 다짐했어요. 저처럼 착한 며느리의 이름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여자가 또 나오지 않도록 말이에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줬는지 그 통쾌한 이야기를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듯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어요. 십수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짊어진 짐이 그날 갑자기 사라진 것만 같았거든요. 그동안 저는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늘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였지 정작 제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으로 저라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증거도 모으고 변호사도 만나고 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연습도 했었죠.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자유로워진 건가 싶었어요. 처음 며칠은 허무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제가 흘린 눈물, 밤마다 숨죽이며 참아낸 분노와 모욕이 도장 하나로 정리된 게 억울하기도 했어요. 10년 넘게 시댁을 위해 헌신하고 남편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시간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버린 거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허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서류가 제 자유를 증명하는 종이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시댁의 요구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외도녀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잃은 것은 많았지만 결국 되찾은 것은 더 컸어요.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재산 분할을 거부했어요. 제 돈으로 외도녀에게 집을 사준 주제에 뻔뻔하게도 그 돈은 자기 것이라고 우겼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은행 거래 내역, 시댁에 쓴 돈들의 영수증, 제가 혼자 적금을 넣었다는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죠. 변호사 선생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동안 시댁을 위해 쓴 돈들, 남편 명의로 된 집에 보증금을 제가 댔다는 사실, 모든 생활비를 제가 부담했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법정에 제출해 주셨어요. 남편 측에서는 별다른 반박도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시댁과의 관계였어요. 시어머니가 법정에 나와서 제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제 잘못이라고 증언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화가 났어요. 10년 넘게 시댁을 위해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상처받고 제 자신을 탓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그분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였어요. 결국 그분들에게 저는 돈을 가져다 주는 며느리였을 뿐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결국 재산 분할에서 상당한 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모든 돈을 다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돌려받았어요. 위자료도 받았고요. 물론 남편이 외도녀에게 쓴 그 큰 돈을 다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앞으로 살아갈 만큼의 돈은 확보했어요. 며칠 전에는 혼자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고 왔어요. 그동안은 명절마다 가족 행사마다 얽매여 살아서 한 번도 제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다 앞에 서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억울함 때문도 슬픔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유가 이렇게 눈부신 것이었음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는 제 돈을, 제 시간을, 제 마음을 오직 저 자신에게만 쓰리라고 말이에요. 시댁 눈치 보느라 못 가봤던 곳들,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일들, 사고 싶었지만 아껴뒀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주변에서 전해 들은 소식도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외도녀와 함께 산다고 해요. 제 피와 땀으로 마련한 그 집에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이라도 하는 듯 지내는 모양이에요. 처음엔 치가 떨리고 억울했지만 곧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돈은 사라져도 제 인생은 돌아왔고 제가 자유를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거래였어요. 게다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언젠가는 그들의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불러올지도 뻔히 보였어요. 남편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했던 건데 그 외도녀가 과연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외도로 시작된 관계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들의 삶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의 불행이 곧 제 행복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생각해요. 오늘은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선택이 오롯이 제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어색했어요. 10년 넘게 남편과 시댁에 스케줄에 맞춰 살다가 갑자기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하니까 막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주말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평일에는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그동안 시댁 일로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시댁 일 때문에 야근을 못하거나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제약이 없어졌어요. 동료들도 제가 밝아졌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요. 마음에 짐이 덜어지니까 일도 더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그동안 시댁에 쓰던 돈들,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쓰던 돈들이 이제는 모두 제 것이에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도 있고요.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도 계약했어요. 전세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나가고 있어요.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TV를 볼 때면 문득 쓸쓸한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도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이제는 제가 선택한 외로움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면서 느꼈던 그 절망적인 외로움과는 차원이 달라요. 제 삶은 아직 길어요. 45 누군가에게는 늦었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지금이야말로 제 인생의 첫 페이지라고 믿고 싶어요. 그동안은 남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남편의 아내로서, 시댁의 며느리로서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저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는 삶을 살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해외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그동안 시댁 때문에 못 가봤던 유럽 여행을 혼자서라도 가보고 싶어요. 새로운 언어도 배우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혹시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거예요. 가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도 해요. 저처럼 시댁 때문에 고생하는 며느리들, 남편의 외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착한 며느리, 희생하는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살다가는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는 걸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일기의 끝에는 이렇게 적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동안 남의 인생에 조연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절대 다시는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도 45에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이혼 후 몇 달이 흘렀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혼자의 시간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술 냄새도 시댁의 전화벨 소리도 외도녀의 그림자도 없어요. 그저 고요와 저 자신뿐이에요. 저는 이 고요가 좋아요.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동안은 언제나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10년 넘게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익숙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때가 되면 특히 외로웠어요. 그동안은 남편 밥을 차려주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저 혼자 밥을 먹어야 하니까 허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허전함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적어도 이제는 제가 선택한 외로움이거든요. 그동안은 친정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혼 소식을 듣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엄마께 모든 상황을 털어놨었거든요. 엄마는 제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어요. 다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어려울 때 외면했지만 친정엄마는 묵묵히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엄마와 함께 시장을 보고 같이 밥을 지으며 소소한 웃음을 나누는 순간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왜 그동안 이런 단순한 행복을 외면한 채 남의 집 귀한 며느리 흉내를 내며 살았을까요? 그게 제 의무이자 자존심이라고 착각했던 지난날의 제가 참 안쓰러워요. 엄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고 TV를 보며 웃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다고 이제는 좀 쉬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45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용기 있는 일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엄마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제 편이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과 외도녀가 결국 갈라섰다는 소식이었어요. 집을 차지하고 떠난 것은 외도녀였어요. 남편은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했어요. 동네 분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가 남편보다 더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저에게 했던 것처럼 버림받은 거예요. 제 돈으로 마련해준 그 집도 잃고 새로운 여자에게도 버림받고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놀랍도록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분노도,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어요. 마치 예고된 일이 제때 찾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외도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를 배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진실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죠.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제가 얻은 교훈은 하나였어요. 남의 눈물 위에 지은 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제 피와 땀으로 모은 돈으로 지은 그 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착각이 결국 현실이 된 거예요. 세상은 정말 공평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남편이 혼자 남겨진 후 제게 연락하려고 시도했다고 해요. 친구를 통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얘기는 없었거든요. 제가 당한 상처를 그 사람이 이해할 리도 없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대신 제 앞을 바라봐요. 작지만 제 힘으로 얻은 집을 꾸미고 책장을 채우고 벽에 사진을 걸며 제 삶을 새롭게 채워가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서재를 만들고 제가 기르고 싶었던 화분들을 하나씩 들여놓고 있어요. 그동안 시댁 눈치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니까 정말 즐거워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리 클래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시댁 입맛에 맞춰서 요리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탈리안 요리, 프렌치 요리, 심지어 베이킹까지 배우고 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혼자 만족스러워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요가와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었는데 이제는 제 몸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계속 좋은 변화가 있어요. 승진 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정말 재미있게 일하고 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시댁일 때문에 회식이나 모임에 잘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일도 더 즐거워졌어요. 새로운 인간관계도 많이 생겼어요.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분들, 운동 동호회에서 만난 분들과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새로운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저 자신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가끔은 두려워요.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날들이 길다는 게 막막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제 것이에요. 남의 인생에 기대어 살던 때와 달리 이제는 모든 게 제 선택이고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로워요. 제가 실수를 해도 제 책임이고 제가 성공해도 제 공로예요. 이렇게 온전히 제 인생을 사는 게 이렇게 짜릿한 줄 몰랐어요. 최근에는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혼자 가보려고 해요. 그동안 시댁 때문에 못 가봤던 곳들을 하나씩 가보고 싶어요. 혼자 여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커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제 경험을 나누는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여성 상담센터에서의 자원봉사를 통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용기를 얻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요. 오늘 일기에는 이렇게 적어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에요.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오직 저로서 살아갈 거예요. 45이라는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연습이었고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에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전하고 싶어요.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제가 45에 다시 태어난 것처럼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착한 며느리, 희생하는 아내라는 이름에 갇혀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제 선택으로, 제 의지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다시는 제 자신을 잃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제 이야기들이 모두의 공감을 갖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